이 책 있죠? 요거 문제집. 자, 한 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31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16페이지. 자, 7번 보겠습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건 아까 튀넨의 이론을 베꼈다고 했죠. 그러니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생산비 이런 건 다 동일하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생산비라든가 이런 것들, 자, 매출액 다 동일하다고 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 볼게요.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하는 겁니다. 생산비는 동일하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투입한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의액이 아니라 최대 지불 용의액이다 해줘야 돼요. 최대 지불 용의액이다. 네, 그래 틀렸고 4번 볼게요. 도심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지역에 비하여 한정되어 있어서, 자,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외곽지역보다는 도심의 인근의 토지죠. 요거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경쟁이 어떻다고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 주거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자, 수송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난다는 얘기죠. 이 아래는 손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이 이상 나가서 살려고 해야 하나요? 안 하죠. 이게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택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교통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더 이상 안 나가려고 한다. 이거를요, 주거 한계점 해줍니다. 읽어볼게요.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은 한계 지점이 도시의 뭐라고요? 주거 한계점이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안 나가려고 하죠. 주거 뭐라고요? 한계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 적고. 자, 우리 그 교재를 보겠습니다. 강의 노트의 69페이지. 자, 오늘 이제 부동산 정책론 공부할 건데, 정책론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론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자, 부동산 문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뭐 투기 가구 극성이거나 난개발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부동산 문제인데 이걸 그냥 방치해 놓는다. 이거는 정부 역할이 아니죠.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개입해서 이거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 파트는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 파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예, 부동산 이 정책에서 통상 5문제가 나옵니다. 몇 문제라고요? 5문제 나오는데 여기서는 거의 안 나오고 여기서 5문제 다 나옵니다. 거의. 자, 최근 10년 동안 여기서 물어본 거는 최근 10년 동안 꼴랑 한 문제 물어봤습니다. 한 문제. 그것도 집가고의 폐단해갖고 집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있죠. 이런 게 그냥 상식적으로 물어본 게 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어디서 물어본다고요? 여기서 물어봅니다. 알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는 가볍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 때문에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부동산 문제는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게 그래도 토지와 주택 문제,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토지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먼저 우리 맥주 같은 게 부족하면 새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토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토지 부족 문제 이런 걸요, 물리적 토지 문제다 해줍니다. 항상 토지는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물리적 토지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토지가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특히 도시 인근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서로 이거 이용하려고 안 하려고요? 이용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집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뭐 지하철이 뚫린다 그러면, 도로가 깔린다 그러면 서로 이 땅을 이용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가가 올라간다.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이용하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 이런 거를 미리 입수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기꾼이라든가 복부인이라든가 아니면 기획부동산 이런 데 했죠. 미리 입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용도 안 하면서 막 미리 살 수 있어 없어요? 사놓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용도 안 하면서 방치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수요 때문에 토지 가격이 정상 지가 이상으로 막 급등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지가고라 하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지가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토지 문제다 집니다. 뭐라고요? 경제적.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시 근처에 듬성듬성 이용도 안 하면서 막 사놓고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때문에 땅 가격이 막 급등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공안지 이런 게 엄청나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는 도심에 땅 가지고 아파트 지었다가는 그 망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저 외곽 쪽에다가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막 지어대는 바람에 상당히요 비효율적인 토지용 이렇게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늘상 얘기하지만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할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일본 시대 때, 강점기 때 일본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바람에 일본 정부가 막 땅을 막 공짜로 줬다는 얘기죠. 불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사람을 우리는요 친일파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친일파. 일본 정부가 이 대한민국에 조선에 와서 강점하는데 큰 일조를 했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요 친일파라는데, 친일파를 한 명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해방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거의 100년 가까이가 지배해 온 겁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굽신돼요, 안 돼요? 굽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이런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좀 힘 좀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아양 좀 떨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요? 그런 여파가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사람을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이 할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도 잘 만났어, 안 만났어요? 아버지 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단어 3억 용돈 써라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동생 우리 아들한테 3만 원 주면서도 아이고 이거 너무 많지 않냐, 줬다가 이제 만 원 뺏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3억 딱 용돈 주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부족하지 않냐, 1억 더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발이 예상된 저게 땅을 구입했더니 6개월 만에 6억이 됐대나 어쨌거나.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힘 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돈 좀 있는 집안의 자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몰려다닙니다. 돈 좀 있는 자들, 힘께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 이런 거 미리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기다 6억을 투입했더니 1년 만에 배로 뛰어서 12억이 됐대나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더 큰 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수치인데, 대한민국의 상위 계층 1%가 전국에 있는 사유지의 60%를 갖고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웬만한 땅 다 그냥 최상위 계층 있죠? 다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아파트 밑에 있는 땅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다다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분배 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자, 을이라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공장 나가서 200만 원 월급 타서 이거저거 다 빼고 나니까 150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계속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죠. 근데 물가는 5배, 6배로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점점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뭐라고요? 소득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분배 구조가 아주 부적정한, 분배의 부적정이다.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이제 토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 문제는요, 주택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눈다면, 먼저 양적 주택 문제다. 양적 주택 문제와 질적 주택 문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적 주택 문제는요, 이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걸요, 양적 주택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 2011년도부로 주택 보급률 자체가 102.3%인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102%라는 게 뭐예요? 102%라는 것은 가구가 100가구라면 주택은 몇 채라고요? 102채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집 없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직도 그 집 없이 전월세 사는 사람이 40%가 넘어갑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한 채 이상 못 갖게 한다. 이거는 뭐 논리 안 맞는 건 안 맞죠? 자본주의 논리하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자가주택 보급률 있죠? 이거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만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자, 이 달동네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열악하지 않아요? 들어가죠. 이런 거 불량주택이라는데 이런 걸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요? 질적 주택 문제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시면 돼요. 가볍게 하시면 되고, 자,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입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개입의 근거하면 개입의 목적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개입합니다. 자, 정부가 개입하려는 목적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자, 먼저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효율적으로 뭐라고요? 자원이 배분됐다. 약간 추상적인 용어가 들어가는 바람에 약간 까탈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 자, 요거를 뭐라 하냐면 시장이 실패했다 줍니다. 시장이 뭐라고요? 실패했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시장을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어쨌거나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는 얘기는, 자 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딱 이만큼인데 이만큼 정도가 생산 공급했을 때 자원은요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줍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생산되거나 훨씬 적게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어쩐지 별 문제가 없는 듯한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생산하게 되면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죠? 누가 뭐라고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면 누구는 손해봐요? 손해가 안 봐요?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이런 거를요 시장이 뭐라고요? 실패했다. 뭐라고요? 시장 실패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물건이 남아돌 경우는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죠. 그러면 그 나라가 적정한 성장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죠? 요거를 그래프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그래프 형태로. 자, 우리 이제 수요 공급 이론 할 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가격과 수량이 있는데,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야 한대요. 결정되죠? P0, Q0 결정되는데, 만약에 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자 볼게요.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양과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딱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죠? 물건이 남아돌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런 점을요 자원이 뭐라고요?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집니다. 뭐라고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근데 만약에 잘 생각해볼게요. 자, 이 균형각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P1 수준으로.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 이만큼이죠. 사고자 하는 양 아닙니까?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죠. 그럼 물건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둔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살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놓은 거는 한 2,000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건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돌면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떨어짐에 따라서 우리 수요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 많아질 수 있죠. 그죠? 공급의 법칙에 따라 안 팔려고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반대로, 자, 이렇게 균형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을 경우는 물건이 모자라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또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는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르는 겁니다. 이거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물건이 남아도거나 모자라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독점 시장 한번 생각해볼게요. 잠깐 조금 이따 할 건데,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한 명 시장이죠. 얘네들은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면서 얘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아니면 인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정부에서 못 팔게 할 수 있죠.
아니면 아파도 못 짓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자, 구조적 혹은 뭐라고요? 인위적으로 때로는요, 시장에서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는 손해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 뭐라고요?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이걸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집니다.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서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 보지 않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자원의 낭비도 없이 부쩍부쩍 성장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좀 높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걸요, 이거를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경제적 기능. 그래서 자,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규모의 경제가 있다든가 정보의 비대칭 아니면요 외부 효과라든가 아니면요 뭐 공공재 이런 게 존재한다면 필연적으로 시장은 뭐라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여서 누구는 손해보지 않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나라가 부쩍부쩍 성장하도록 유도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경제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경제적 기능. 근데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불공평한 뭐가 있다고요? 소득의 분배가 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 시장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P0 수준에서 요 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어쨌거나 이 시장도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죠. 아, 여기서 거래가 된다면 여기도, 자, 여기서 거래된다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됐죠.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요거는 고가주택 시장이고 얘는요 저가주택 시장이라 하자. 그러면 고가주택은 이렇게 높은 가격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이 집을 구입할 수밖에 없네요.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시장은요 어쩌나 가격은 낮지만 이만한 가격이라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극빈층들이 있다고 치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 있잖아요. 집 살 돈도 없고 보증금 낼 돈도 없는 사람 있어 없어요? 이런 사람을 그냥 방치해놓고 이게 바로 성공한 사회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그 얘기는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무진장 못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주 높은 소득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요 낮은 소득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논리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한 달에 200억 300억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가일까요? 그게 아닌 경우가 태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땅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 있죠. 아니면 땅을 갖고 있으면 임대료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일종의 뭐라고요? 불로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그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는 소득 있죠? 걔들 월급만 덜렁 주고 나머지 다 주주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일종의 답이라고요? 불로소득은 무지막지하게 자꾸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자,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합니까? 이런 사람은 일요일 날도 가서 막 일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끝장이라는 얘기죠. 상당히 불공평한 소득분배입니다. 상당히 뭐라고요? 불공평한 소득분배다. 그래서 안 되겠다.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 다 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사람들 간의 형평성을 좀 높여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걸요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정치적. 근데 여기 이제 늘상 하지만 극단적인 용어입니다. 극단적인 용어.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요? 자본주의 국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 간의 형평성을 높여보겠다. 이런 이 사회 구조를 뭐라고요? 이제 공산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산주의 국가.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효율성을 가장 큰 근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달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굶어 죽은 사람 있으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대에 아무리 게으르고 나태한다 하더라도 같이 살아나가는 사회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같이 점점 먹고 살 만큼은 살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자,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거를요, 사회적 목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사회적 목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효율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게 하나의 뭐라고요? 사회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가 하겠지만 이 주택정책들은 거의 대부분요,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라고요? 정치적 임대료 같은 거 지원해주겠다. 공공 임대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게 전부 다 거의 대부분요,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큰 틀을 갖췄죠. 약간 좀 추상적이지만 큰 틀을 갖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곧바로 이렇게, 자,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까지 있죠.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읽어봐야 되겠다 그럴 경우는 동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곧바로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실패되는 경우를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이 실패되는 경우를 뭐라고요? 자세히 알아보자. 자, 어쨌거나 시장 실패는 메뉴에 볼게요. 73페이지 부동산 정책 있죠? 거기에 1절에 부동산 시장 개입의 목적 해갖고, 자, 우리 교재에는 아마 245페이지 있을 겁니다. 그 빨간 책 있죠? 요거. 자, 먼저 시장 실패라는 것은 아까 같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이 시장의 어떤 그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서 이 균형점이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 상태가 지속되면서 누군가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불안전 경쟁인데, 자, 불안전 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게 이제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입니다. 그러면 독점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몇 명이 시장이에요? 한 명이 시장을 뭐라고요? 독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얘들밖에 없으니까 지들 맘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격을 자꾸 건들게 되면 그 소비자 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이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는데, A라는 방법은 1000개를 생산하는 방법이고 B라는 방법은요 100개만 생산하는 방법을 볼게요. 그러면 1000개를 생산할 때의 가격은 한 1000원 정도가 된다고 치자. 근데 꼴랑 100개만 생산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늘이 시장에 나와 있는 게 몇 개 안 되면 서로 아줌마들이 살려고 하죠.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거 똑같은 논리로 몇 개 생산 안 하면 서로 막 구입하려고 난리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경제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산해도 매출액은 100만원, 이렇게 생산해도 파는 금액은 얼마라고요? 1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럼 둘 다 파는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공급 독점자는 A라는 방법으로 생산할 것 같아요? B로 생산할 것 같아요? B로 생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생산해야, 자, 재료도 10개 구입할 거 1개만 구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자, 이 사람도 10명 채용할 거 몇 명이? 1명만 채용이 되네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각종 관리비 전부 다 10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가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소비자가 다 손해보는 겁니다. 누가 손해봅니까? 결국은. 그죠? 이거 안 되겠다.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정해서 이 생산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이것들은 공장은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지어놓고서 조금만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유설비가 존재한다. 이것도 일종의 시장 실패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독점은 항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 예를 들어서, 자, 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교량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이 공공재는 이렇게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경합성이 뭐냐면 함께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함께 소비하도 다 같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업 끝나고 여기 호평역까지 걸어가는데 누구는 이용하고 누구는 이용하지 않고 이런 거 없죠? 사과가 하나 있다. 그럼 이거 서로 이용하려면, 먹으려면 대가를 많이 치른 사람이 사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경쟁한다는 경합. 근데 도로는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그냥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싸울 필요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배제성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청 공무원이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당신 주민등록증 까세요 한 거죠. 그랬더니 검색해 봤더니 세금을 안 낸 겁니다. 지방세. 도로는 뭘로 까는 거예요? 세금 갖다 까는 거 아닙니까? 너 세금 안 냈으니까 도로 걷지 말어.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로 안 걷나요? 가만히 서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것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굳이 뭐하러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까냐? 그죠? 다른 사람은 자 대가도 지불하는지 하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뭐하러 내 돈으로 돌 까냐. 나도 남들이 깔아놓으면 그때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사고 때문에 공짜로 이용하려는 사고, 이런 걸요 무임승차라는 겁니다. 이런 사고 때문에 사적 주체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항상 뭐라고요? 과소 생산됩니다. 사회적 필요한 양보다 훨씬요 적게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정부가 이렇게 과소 생산되는 바람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 세금 갖다가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국방도 유지하고 치안도 유지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공공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공재. 자, 이번엔 세 번째 정보의 비대칭. 자, 정보의 비대칭은 자 어떤 사람은 정보를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게 손해보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요? 이거를요, 저 정보의 어떻다고요?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불공평한 소득 분배까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자,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은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알고 있는 자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깁니다. 아시죠? 그럼 정보 모르는 사람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답을 하고요. 정보의 비대칭인데 이 정보의 비대칭과 관련돼서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든가 뭐라고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뭐 독과점, 공공재, 만약에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나오면 이것도 일종의 답을 하고요. 시장 실패다. 이렇게만 답하시면 돼요. 그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가볍게 제가 얘기하는 걸 듣기만 하시면 돼요. 결론만 딱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답을 하고요. 정보의 비대칭으로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도덕적 해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사가 있다. 자, 어쨌거나 도덕적 해이는 법 제도적 허점이 있죠.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이러한 사고 있죠. 그걸 뭐라고요? 도덕적 해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보험회사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다가 저 망하기 직전입니다. 물건이 하도 안 팔려서 뭐라고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창고에 물건이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쌓였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망하기 직전에 보험사 몇 군데 찾아가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뭐라고요? 화재보험.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이 보험에 든다고 하니까 보험료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얼씨구나 좋다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요? 한 건데 이 사람이 곧바로 무슨 일 저지르면 탄로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그 창고하고 공장에다 일부러 불을 지른 겁니다. 불 질렀죠. 그러면서 전소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누전인지 뭔지 모르게 이유 모르게 불났다고 하면서 물어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런 게 입증하기 쉬워요, 어려요?
어렵네요.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상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보험회사가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거란 거를 사전에 계약 전에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근데 그걸 모르고 거래했으니까 이 사람은 손해보고 얘는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보를 알고 모르고 거래한 사람은 손해보고 아는 사람은요 이득 본다는 얘기죠. 이런 걸 일종의 뭐라고요? 도덕적 해이다.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누리려는 사고 있죠. 이런 거라고요? 도덕적 해. 우리 나이롱 환자 들어보셨나요? 뒤에서 박으니까 그냥 한 1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나이롱 환자다 해줍니다. 이런 게 다 뭐라고요? 도덕적 해입니다. 처음 들어보나요? 나이롱 환자? 원래 여기서 대화가 안 되네. 나이롱. 자, 이번에는 역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집의 매수자고 아파트 매수자고 얘는 매도자인데, 자, 이 매도자는 집 주인을 얘기합니다. 매수자는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매도 아파트 파는 자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층간소음이 심하다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알 거 아닙니까? 아는데 이제 아파트 팔려고 내놓으면서 우리 집 그 층간소음이 무지 심해요 이렇게 내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얘기도 없이 그냥 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못 모르고 이제 구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잔금 다 치르고 가서 자, 이사까지 끝난 다음에 자, 누워서 자려고 했더니 애들 쿵쿵대는 소리가 다 들리죠? 그리고 저녁 때 막 피아노 교습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건 잘못하다가 살인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얘는 만약에 그 재화의 특성이 아파트의 특성이 그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거를 거래 계약 전에 알았더라면 구입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근데 이거를 거래 계약 이후에 재화의 특성이 나타난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역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얘기죠. 잘 모르고 선택하는 걸 뭐라고요? 역선택이다. 이것도 일종의 정보의 비대칭과 연결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크게 손해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외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외부 효과는 그 다음 외부 효과 맞죠? 외부 효과는 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라는 사람이 뭐 어떤 제3자한테 자기가 전혀 모르는 제3자한테 어쨌거나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죠. 그런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막 보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만 놔뒀더니 보상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크게 이득 보고 얘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남한테 손해 입히는 자들한테는 세금 같은 거 잔뜩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당금 같은 거 부과해서 손해는 안 자한테 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뭐라고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근데 외부 효과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중요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공부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장기 평균 생산 비용 있죠? 그래, 비용이 자꾸 절감되는 효과. 이걸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한다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되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절감되면 이익은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덩치가 클수록 이익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다. 그러니까 요 앞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을 소량 구입할까요? 대량 구입할까요? 대량 구입하면서 무지막지하게 싸게 구입합니다. 항상 제가 똑같은 예를 드는데 내가 지나가다 수박을 한 통 구입할 때는 10,000원이죠. 근데 내가 이러는 겁니다. 아저씨 여기 있는 수박 전부 다 주세요. 7,000원씩에. 그럼 아저씨도 팔고 얼른 가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물건을 무지막지하게 싸게 구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싸게 팔더라도 그 지역을 다 지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다 이마트 가는 거죠. 좀 물건 조금 사는 거 외에는 너무 귀찮지 않은 이상은 다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은 규모 때문에 그 지역을 지배하는 구조가 됩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요? 자연 독점이다. 수박 파는 데는 많은데 그쪽이 다 가보라고요? 거기 지배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간단히 알고 계시고, 자, 이번에는 그 외부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효과라고요? 외부 효과.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유를 간단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지금 계속 뭐 하는 거냐면, 왜 시장이 실패하냐. 요거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는 겁니다. 왜 시장이 실패하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74페이지. 자, 외부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사과를 1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을 뭐라고요? 거래 당사자 이렇게 할게요. 뭐라고요? 거래 당사. 그러면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택배로 받았는데 열어봤더니 10개가 썩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을은 가만히 있어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장 전화해서 10개 가져가라. 아니면요, 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런 걸, 그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는 누구한테 손해 입히면 당연히 이 가격과 수량이 반영됩니다. 이걸요, 시장 내부 효과라는 거야. 시장 기능으로 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시장 내부 효과.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거는 뭐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전혀 모르는 제3자입니다. 뭐라고요? 전혀 모르는 제3자한테 어쨌거나 손해를 입혔으면 그에 따라서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차 끌고 가다가 지나가는 여자분을 넘어뜨려서 코를 깨트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 자, 구조적으로 보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이따 할 건데 보상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장 기능에 맡기니까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런 자들한테는 부담금 같은 거 부과시켰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외부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시장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장 외부 효과. 이렇게. 자, 그러면 지울게요. 자, 그럼 외부 효과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딱 그리면 이렇게, 얘는요 외부 경제, 얘는 뭐라고요? 외부 불경제. 이걸 다른 말로 얘는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합니다. 얘는 뭐랄까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 볼게요. 먼저 부의 외부 효과 누구한테? 제3자한테 손실 입혔습니다. 손실 입혔는데, 자,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항상 똑같은 예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강의 상류, 얘는 뭐라고요? 강의 하류인데, 여기서 이제 화학공장 운영하는 사람이 딱 있는데, 화학공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오염물질 나와야 안 나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그냥 그 지들이 어떻게 어디가 버리지는 않겠죠? 강에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설거지하면 설거지 했어요, 안 했어요? 설거지,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 한다는데, 지저분하게. 아침에 식사했으면 설거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거지한 퐁퐁으로 이제 오염된 물 아닙니까? 요거를 벌컥벌컥 드시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겠죠? 수채구멍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물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또랑으로, 그 다음에 하천으로, 강으로, 바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버리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 없이 버렸다는 얘기죠? 버렸는데, 문제는 요 밑에서 광어 양식업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식업자가 물고기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상당히 손해를 입혔네요. 근데 이게, 이 손해를 입힌 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힌 거야? 뭐 의도적으로 밤에 몰래 가서 농약 뿌려 죽인 건 아니죠? 그럼 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장 찾아내서 어떻게 해요? 경찰에 고발하려고 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의도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상당히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의도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누구한테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런데 공장하는 사람들이 보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그죠? 왜 보상 안 하나 볼게요. 양식업자가 올라가서 너 사장 나와. 너 때문에 물고기 다 죽었으니까 물어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순순히 물어내려고 할까요? 물어주려고 하나요? 어떤 형태로는 핑계대서 안 물어주려고 할 겁니다. 왜 공장은 나밖에 없냐? 다른 공장도 많이 있는데 다른 공장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네가 물고기가 죽은 이유를 화학적으로 증명해봐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송하려면 해라. 뭐 이런 소송은 막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 안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시장 일에 맡기니까 이게 해결돼요, 안 돼요?
시장 이름 맡겼더니 해결 안 되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나서서 이런 데서 공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조세 같은 거 잔뜩 부과하겠다. 아니면요 부담금 같은 거 부과시켜서 이렇게 손해 나는 자들한테 좀 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다음에 아예 이거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데서는 자 이런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공장 나가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요 지역지구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지역지구제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논리 자체는 매우 간단한 겁니다. 남한테 피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데 이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는 거 아닙니까? 나서서 남한테 심각하게 피해를 입히는 자들한테는 조세 잔뜩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부담금 같은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논리 자체는 매우 간단한데 뭐 이런 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꾸 뭐 들어가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고 이해되면은 다행인데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안 되는 게 더 좋아요. 오히려 생각 없이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암기하시는 게 오히려 속 편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는 게 속 편해요. 일단은 설명을 할게요. 설명은 자 볼게요. 이따가 암기하는 거 좀 말씀드릴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공장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를 입혔으니까 이런 데서 공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한테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을 하고 생산하거나 폐수 방시설 같은 거 해고서 생산했다면 자 아무래도 비용이 더 나갔겠죠? 나갔어 안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생산량이 줄어들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문 얘기하겠죠? 자자자 보상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했죠? 그럼 보상하고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줄어들었겠죠? 근데 보상도 안 하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대 생산되면서 얘들은 크게 이득 보고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걸 또 그래프 형태로 알아볼게요. 어떤 형태라고요? 환장하겠네. 또 그래프 또 왜 나옵니까? 자, 이걸 뭐라고요? 이걸 공급곡선이라 하는데, 뭐라고요? 공급곡선이라 하는데, 이게 경제학에서는 비용곡선입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비용곡선이다. 근데 얘네들이 만약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폐수 방시설 같은 거 했더라면 비용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커졌겠죠? 요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입니다. 뭐라고요? 사회적 비용이다. 근데 이것들은 비용이 요거밖에 안 나간 거죠? 사적 비용은 이거밖에 안 나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당 이 차이만큼을 보상을 안 한 거죠? 그죠? 단위당. 그래서 요만큼씩을 조세를 부과하겠다, 부담금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굳이 쓰자면,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은 요 정도 되는데, 이것들이 나간 비용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사적 비용은 요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단위당 요 차이만큼을 조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번에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자, 이 정의 외부 효과 누구한테 이익을 줬는데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못 받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대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항상 똑같은 예인데 지저분한 주택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주택 꼬맨 자국 있어 없어요?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큼직한 가든을 딱 차렸습니다. 무지막게 큰 가든. 자, 딱 차렸죠? 근데 여기다가 연못도 좀 만들고 레스토랑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만들고 큼직하게 차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저분한 동네고 들어온 길도 없었다는 얘기죠. 없을 길밖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돈 들여서 이게 도로도 딱 까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도로를 누가 까는 거예요? 국가가 까는 걸 국도로 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까는 걸요 지방도로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개인이 까는 거 아닙니까? 이걸 사도 해줍니다. 사도. 어쨌거나 이게 도로를 딱 까니까 애들이 교통이 편리해서 안 편리했어요? 편리해졌죠. 그리고 나무 같은 거 잔뜩 심으니까 얘들이 자 환경도 쾌적해졌어 안 쾌적했어요? 쾌적해졌죠. 그러니까 이 집값이 올라가겠네요. 어쨌거나 애들이 상당한 이익을 줬네요. 이익을 줬어 안 줬어요? 집값 오른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익을 준 거예요?
의도적으로 뭐 돈 빌려줬다. 그러면 받아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의도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도.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보상받기가. 어쨌거나 의도했던 거 안에 안 했던 거 안에 이익을 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 한다고요? 정의 외부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든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든 차리는 바람에 집가격이 문제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쫓아가서 이장님, 나 때문에 집가 올랐으니까 빨리 돈 걷어서 전부 다 가져오세요.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님이 뭐라고요? 미친놈 다 보겠네.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받아서는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대가를 못 받으니까 얘는 이득 보기에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겠다. 그런 얘기인데, 정부가 자체로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나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청 직원이 가서 얘들한테 돈 달라고 한다고 해서 얘들이 줘요, 안 줘요? 시청 직원이 가서 달라고 해서 줘요? 안 주는 겁니다. 왜 줍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정의 외부 효과는, 자,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의 행위가 공공 다수의 이익을 준 거죠? 원래 도를 원래 누가 가려야 돼요? 국가가 가려야 되고, 그 다음에 녹지공가 이것도 전부 다 사람 시켜서 국가가 하는 거죠? 파란색 모자 쓰고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얘네들이 대신해 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국가 일을 얘들이 대신해 준 거죠? 그러니까 얘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남들한테 좋은 일 하고 있는 자들 있죠? 얘들한테. 그러니까 얘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 뭐라고요? 공공 다수의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다음 아니면요, 조세 같은 거를 감면해 주겠다. 경감해 주겠다. 똑같은 편입니다. 이렇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한테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럼 못 받고 있으니까 남한테 좋은 일 한 자들 있죠? 공익 목적으로 공익에 일을 한 자들한테 자, 이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아니면요, 보조금 지급하겠다. 이겁니다. 다예요. 근데 자꾸 또 이게 자꾸 끼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어쨌거나 이익을 줬는데, 그러니까 의도했건 안 했던 간에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대가를 받고 생산했더라면 가든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커졌고 생산량도 많아지겠죠? 돈가스를 조금이라도 더 튀겼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생산 많아졌겠죠? 근데 문제는 대가를 못 받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좋다고요? 과소 생산되면서 얘들은 크게 이득 보고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자, 그리고 요거를 그래프 형태로 알아볼게요. 요거를 수요 곡선이라 하는데, 이 수요 곡선이 경제학에서는 효용 곡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효용. 내가 이만한 물건을 구입할 때 이만한 효용이 있으니까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쭉 연결한 겁니다. 효용을 다른 말로 만족감을 다른 말로 편익 이런 표현도 씁니다. 뭐라고요? 편익. 그럼 이거 편익 곡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 어쩌거나 깨끗한 동네로 바뀌었죠? 교통도 편리해졌죠? 수요가 증가하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큰 편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게 사회 전체적인 편익입니다. 사회적 편익이다, 집니다. 자, 근데 요거는요, 대가를 지불한 만큼의 편익을 뭐라고요? 사적 편익이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적 편익. 그래서 이 공곡선 이렇게 지나간다면 단위당 이만큼씩 대가를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그래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큰 편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씩을 공급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보조금 지급하겠다. 뭐라고요?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편익은 이만큼인데 사회적 편익이다. 그 다음에 그 대가를 지불한 편익은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사적 편익은 이만큼. 이 차이만큼을 보조금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를 비용 측면, 편익 측면에서 따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따질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요 중심 하나 딱 잡는다면, 이렇게 중심을 딱 잡는다면 비용 측면에서는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뭐보다 작다고요? 사적 비용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는 뭐라고요? 편익 측면에서는 거꾸로 해주면 돼요.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작다고요?
사적 편익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냐면 freeze. 그 다음에 in my. 자, 프론트라는 게 앞이란 뜻입니다. 야드는요, 마당이다. 제 발레 앞마당에, 우리 앞마당에 뭐 지하철이 뚫렸으면, 호수가 들어왔으면,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렇게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누리려는 좋은 시설은 자꾸 막 유치하려는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있죠?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 이걸요, 핀피 현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핀피 현상. 그 다음에, not in my. 자, 안 된다는 얘기죠? 백이라는 게 뒤라는 얘기고, 야든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뒷마당에 화장터가 들어오면 안 돼. 아니면요, 사드가 배치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 보상도 못 받으면서 손해는 안 보겠다는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있죠? 안 좋은 시설은 유치하지 않으려는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거 뭐라고요? 님비 현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님비 현상.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암기하라고 했죠?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아니, 어떤 식으로 암기하라고? 생각 없이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생각 없이. 예? 문외인 상태에서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뇌가 없는 상태에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따지려다가 오히려 시간만 많이 걸리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괜히 따지려다가 뭐라고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알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볼게요. 남한테 피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안 하고 있으니까 보상 안 한 놈들한테 조세라든가 부담금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한테 이익을 줬는데 대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남한테 이익을 주는 자들 있죠. 좋은 일 하는 자들한테 보조금 지급하겠다, 감면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먼저 항상 청소부대다. 무슨 부대라고요? 청소부대다. 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과소 생산되고, 부의 외부 효과는요, 과대 생산됩니다. 무슨 부대라고요? 청소 부대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정말 너의 피분이 이렇게, 정말 너의 뭐라고요? 피분이 이렇게. 자,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피부가 아주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 껍데기 어디서 바꿨냐, 이렇게. 정말 너의 피부니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 뭐라고요? 핀피 현상. 부의 외부 효과는요, 님비 현상. 정말 너의 뭐라고요? 피부니,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실전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모의고사에서는 가끔 물어봅니다. 어디서요? 모의고사. 그래서 정사편. 자, 이 19세 이상 영화에 보면 정사편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에 나오는 느끼한 남자 이름이 뭐라고요? 부삽입니다. 느끼한 남자 이름이 뭐라고요? 부삽이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 전체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됩니다. 어떤 측면이라고요? 사회 전체적.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얘기죠. 사회적 편익이 뭐가 더하고요? 사적 편익보다 크다. 그러면 비용은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는 작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는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편익 측면에서는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습니다. 거꾸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몇 번 연습하면 돼요. 금방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재밌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청소부대다. 정의 외부 효과는 뭐라고요? 과소 생산되고, 부의 외부 효과는요, 과대 생산된다.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요? 사적 비용보다 크다. 부의 외부 효과는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말 너의 피부니.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요, 핀피. 부의 외부 효과는요, 님비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깐만 쉬었다가 지우지 마시고 계속 진행할 겁니다.